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를 요약하자면 우선 그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11월 빅컷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심지어는 금리 동결 확률도 1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채 금리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1350원을 넘었습니다. 1300원 밑으로 내려갈 듯이 환율이 움직였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1350원을 순식간에 넘었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거의 150엔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다시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고, 그래서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 점도 있습니다.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0.5% 인하와 0.25% 인하 의견이 대립됐었다는 그런 사실도 알게 됐고 9월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에 특히 민감한 중소형주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CPI가 금리에는 상방 압력을 줬지만 동시에 그날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을 넘어서자 금리는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금요일에는 PPI가 예상을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누그러뜨렸고 연준이 향후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다시 증가하면서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이상이 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행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요일에 테슬라 주가가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머스크는 워너브로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위 로봇 행사에서 투도어 세단의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이 완전 자율주행으로만 운항되는 그런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대당 $3만 미만으로 낮아질 수 있고 2026년에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 로보택시에 적용될 자율주행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롯해서 규제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방식으로 운행을 내서 수익을 낼지 등 투자자들이 기대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는 이게 다야? 라면서 정보 부족을 지적했고 제프리스는 빈 껍데기 택시라면서 우버에게는 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의 항상 비판적이었던 번스타인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세부 사항이 부족하다면서 우버를 아웃퍼폼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우버와 리프트에게는 단기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가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BOA도 우버에 대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 외에 테슬라의 9월 중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19.2%가 증가했습니다. 출하량은 전월비 2.9%가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금년 들어 처음으로 분기별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자동차 대출 이자 전액 세금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데 이어서 중국산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미국 내에서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머스크를 돕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JP모건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155로 제시했고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AI에 열광하고 있다면서 상승 랠리의 지속을 전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시티는 블랙엘 가동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박스권 장세를 예상했습니다. 미주오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학습 및 추론 시장에서 약 9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선두 유지와 주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블랙엘의 출하량과 매출 기여를 긍정평가하면서 2026년 1분기에는 블랙엘이 호퍼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추론 분야에서도 엔비디아 칩이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비용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만의 폭스콘 회장은 블랙웰의 엄청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세계 최대 엔비디아 GB200 칩 공장을 건설 중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AI 수요 급증으로 3분기에만 10만 대가 넘는 GPU를 출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16에 도입될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기대에 못 미쳐서 판매량이 크게 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출시할 그 아이폰 17에서도 온전한 AI 지원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빨라야 2026년에야 전면적인 AI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제프리스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아이폰 16과 아이폰 17의 혁신적인 신기능이 부족하고 AI도 제한적이라며 시장이 기대하는 전년 대비 5%에서 10% 판매량 증가는 어렵다고 분석했고 투자 증급을 중립으로 하향했습니다. 애플은 그 지난달 출시한 아이폰 16부터 AI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당초에는 그 출시와 함께 AI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기기를 먼저 내놓고 10월 중에 이루어질 iOS 18.1 업데이트를 통해서 북미권에서 영어로 시범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애플은 또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애플 TV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월말부터 추가로 구독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이 동영상 속 내용을 음성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고 그리고 그 구글의 웨이모가 현대차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습니다. 웨이모의 그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웨이모 드라이버를 적용한 아이오닉 5를 현대차가 제작하고 웨이모는 그 이를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웨이모 1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웨이모는 기존의 제규어, 크라이슬러 등의 그 차량 외에 현대차를 라인업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법무부가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막기 위해 기업 분할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글의 검색 결과와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를 경쟁사에 개방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는 역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단속 조치 중 가장 강력한 행보입니다. 메타는 동영상 생성 AI 모델인 무비젠을 공개했습니다. 무비젠은 텍스트 입력으로 최대 16초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AI 모델입니다. 기존 동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고 오디오를 생성할 수도 있고 사진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는 그 무비젠의 출시로 오픈 AI 및 구글과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마존이 14,000명의 관리자들을 감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 3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웰스파고는 그 아마존이 기대 이상의 성장세 유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아마존의 그 성장세 둔화 및 월마트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투자 증급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그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성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183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이 물류창고에 로봇을 확대합니다. 아마존 물류창고에서는 그 세콰이어, 카니날, 프로테우스 등의 로봇이 사용되고 있는데 로봇의 확대를 통해서 배송 비용을 25% 절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MD가 Advancing AI 2024 행사에서 차세대 AI 칩 MI325X를 공개해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겨냥했습니다. 새로운 칩은 연말에 양산에 들어가 2025년 1월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켓워치는 Advancing AI 2024 행사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TSMC가 AI 칩 수요 강세의 영향으로 3분기 매출이 전년비 39.6%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로이터는 TSMC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그 TSMC는 대만의 가오슝에 공장 5개를 건설하고 미국의 아리조나 공장은 애플에 이어서 AMD의 주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비농업 고용 건수가 전월 대비 25.4만 건 증가해서 예상을 대폭 상회했습니다. 예상치였던 15만 명을 크게 뛰어넘었음은 물론이고 6개월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앞선 그 8월의 비농업 고용 건수도 기존의 그 14.2만 명에서 15.9만 명으로 상향 조정됐고 7월은 8.9만 명에서 14.4만 명으로 무려 5.5만 명이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실업률도 4.1%로 예상을 하회했고 실업자 수는 28.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고 심지어는 9월의 빅컷이 그 실수라는 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11월의 그 빅컷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심지어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9월 미국 CPI 상승률이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미국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그렇지만 예상치였던 2.3%는 소폭 웃돌았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0.2% 상승하며 예상치였던 0.1%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자동차 보험비가 서비스 인플레이 발목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주거비가 둔화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전월 대비 0.3%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근원 CPI는 예상치를 각각 0.1%포인트 웃돌았습니다. 한편 미국 노동부는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보합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0.1% 상승을 하회한 수치입니다. 월간 변동폭은 앞선 8월에는 0.2%가 상승했었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1.8% 올랐는데 이는 8월의 1.9%보다 0.1% 하락한 것입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대비 3.2%가 상승했는데 이는 예상에 부합한 수치입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부터 5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EU는 중국과의 협상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프랑스하고 이태리는 찬성했지만 독일과 헝가리는 반대했는데 독일의 재무장관은 징벌적 관세로 무역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BMW 등 유럽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도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내에서 경쟁 제품의 경쟁력 약화보다는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힐런으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미국 플로리다주가 또 다른 허리케인 밀턴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지역에는 457mm의 비가 쏟아졌고 그 중에서 229mm 이상이 3시간 만에 내려서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강우량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밀턴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9월 FOMC 회의 당시 연준 내부에서는 빅컷이냐 스몰컷이냐를 두고 마지막까지 공방이 치열했던 사실이 의사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셸 보우만 이사만 스몰컷을 주장하며 빅컷의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보우만 이사 외에도 스몰컷에 동조한 위원이 더 있었음이 확인된 겁니다. 스몰컷을 선호한 위원들은 경제가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폭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 3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지난 7월 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건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하리케인 힐런과 보잉 파업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파업 근로자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파업의 영향으로 다른 공급망에 피해를 줘서 일시적 해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1000건으로 직전 주보다 4만 2천 건이나 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주 수요일에 39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금리는 4.066%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번의 입찰 평균 금리는 4.185%였습니다. 응찰률은 2.48배로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인 2.55배를 밑돌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한편 목요일에 22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됐습니다. 이날 입찰에서 30년물 국채 금리는 4.389%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6번의 입찰 평균 금리는 4.342%였습니다. 응찰률은 그 2.50배로 앞선 6번의 입찰 평균치 2.40배를 상회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68.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지난 9월 확정치 70.1에서 1.2포인트가 하락한 것인데 지난 9월 수치는 올해 5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미국 경기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수치인데 전월과 비교해서 약화된 것입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그 소비자 기대지수는 72.9를 나타냈는데 직전월의 74.4에서 약화됐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9%로 집계됐고 5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에는 2.7%였습니다. 5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3.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시간대는 고용이 강한 점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높은 물가에 좌절감을 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모두들 그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